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혜로 다시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선 4대강 얘기. 감사원이 또 뭔가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인물을 지적을 한 거죠.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서 4대강 포해체 결정도 문제가 있었고 온갖 술수가 난무했다. 국정조작 넘어 국정농단이다. 민주당 수혜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포해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참, 이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김은경이라는 성함이 두 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김은경을 보는데 예.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한번 옥고를 이미 치르고 네. 예, 작년 8월 15일 날 가석방이 된 분입니다. 예. 이 장관을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감옥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검찰에 그러니까요. 분리되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김은경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은 뭔가 하면 4대강 보해체 이걸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버렸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그런 취지에 맞춰갖고 그 만든 것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이른바 4대강 위원회입니다. 이 4대강 위원회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들을 다 추천을 받잖아요. 추천을 받으면 김은경 장관이 첫 번째 잘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직권 남용에 이번에 딱 걸리던 건데 네. 이걸 이 재자연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이 4대강을 다시 복구를 그대로 하자. 네. 이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은 엉터리다. 그걸로 그것 때문에 수질이 다 나빠졌다고 주장을 하는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 환경론자들, 진보 좌파 더하기 환경론자들, 이분들이 재자연위 181개 시민단체가 만들어 모은 재자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추천받은 명단을 다 보내면 여기서 yes, no 하는 것을 안 되는 사람은 N으로 표기를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김은경 장관이. 이게 그대로 지금 직권남용으로 그대로 걸린 겁니다. 또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때문에 구속이 돼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예.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해체를 하는데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설명 못 하겠는데 아주 심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어제 우리 국민들 놀라게 한 말이 그 4대강 위원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면 된다. 그 위원들이 전부 다 좌파들이니까 이 자들이 모여갖고 기껏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에 한 말이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유튜브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범죄 집단의 회의록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국가에서 만든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하는 말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면 된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자료들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하고 우리가 이 보를 해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 녹조의 원인은 지류를 하나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이 지류에서 흘러드는 가령 가축들의 그 분뇨 이런 것은 그대로 녹조를 만듭니다. 지류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4대강만 다 준수를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류를 개선하려면 또 4대강 하는데 그때 22조가 들었잖아요. 지류 개선하는 돈이 드는 데는 거죠. 적어도 30조가 든다. 예. 이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거기는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예.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4대강이 워낙 시달리니까 그 지류 개선을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러면 후임 정부에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지류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어요. 예, 가령 낙동강을 흘러드는 수많은 지류들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금강, 영산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를 해체를 하면 그럼 수질이 개선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자료들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그 위원회 위원들이란 자들이 한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우리말을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정말 사악한 자들이에요. 난 그래서 이건 김원경 장관을 처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한 자가 누구이며 예.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친 자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4대강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는데 이제 뭐 정부가 바뀌고 그 안에 감사위원들이 바뀌고 그럴수록 자기 정부에 이제 유리한 결과만 내놓고 있고 진실은 어디 있는지 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야기들이 자꾸 소환이 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아니 이번에도 이 물폭탄이 인숙으로 터졌을 때 가령 우리가 4대강을 준설하지 않았을 때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범람이 있었을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산강, 금강에 5개 보를 해체를 하고 상시 개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아마 그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나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그리고 4대강을 준설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뭄 때는 가뭄이 시달렸고 그리고 또 그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왔을 많죠. 때는 홍수 과거처럼 홍수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4대강 사업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이 국가적으로 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5년에 네. 끝나지 못하더라도 좀 길게 잡더라도 기류께서는 예, 한 예. 10년 정도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한 2개 정부, 거기 뭐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되든 이어갈 수 있게 국민의힘 하면 정부가 되든 네. 어느 정부가 되든 이미 사업 계획을 쫙 만들어 놓고 지류 개선 작업을 하면 가령 우리가 그 여행을 해보면요. 정말 화가 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악취가 풍기는 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곳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지류 개선 작업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 지류 근처에 있는 가령 그 농가들 혹은 뭐 작은 그 영세 공장들에게 예. 그걸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해서 이 하수를 좀 개선된 상태에서 방류를 하도록 이 시설을 만들어주고 네. 하는 데 대해서 이 지류 개선 작업을 좀 하면 예. 나는 4대강 녹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번에는 여권 내에서 아주 불편한 인사로 부각되고 있는 두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여전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한창일 그 시점에 거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주로 가지 않고 괴산군으로 갔다. 당시에 이제 괴산에는 이제 물론 거기도 이제 비가 오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수해의 큰 위험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평이 있는데 근데 또 그 근처에 이 지사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의 땅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간 거냐? 뭐 이런 논란인데. 이 괴산댐을 갖고 이 물이 넘어오는 그래서 범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잠시지만 뭐 긴 시간 동안 한 것이 예. 아니지만 그래서 김용환 그 충북지사가 괴산댐 범람과 붕괴 우려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첫 보고를 받았던 그 시간이 9시 44분입니다. 9시 44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시 44분에 그 정선미 비서실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군평 2지하차도에 그 지금 물이 들어왔다. 그런데 보고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침수가 되고 있다. 인명 피해를 모르겠다. 그래서 괴산으로 갔다가 바로 오송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때는 이미 그 본인도 나중에 시인을 했지만은 이 괴산댐 원류 현상이 문제가 아닌 것이 이때는 이미 그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 한 명은 구조를 했지만 심정지 상태가 돼 버려서 그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이 피해가 얼마나 계속 확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이쪽으로 가야 될 텐데 네. 8시 40분에 지금 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460m나 되는 긴 거리니까 예. 이게 침수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아마 김용환 지사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8시 44분에 불과 4분 만에 완전히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리고
45분에는 이 소방 상황실에도 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 47분에는 소방 출동 지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8시 50분에서 9시 45분 사이 10명을 이미 구조를 했는데 그중에 1명이 사망이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김용환 지사가 먼저 이게 오송 지하 차도로 갔어야 될 텐데 본인이 괴산댐 범람을 첫 번째 가장 이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괴산댐에 들렸다가 대칭댐에 들렸다가 무심천에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오송으로 오자.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황당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괴산 지역에 자기 땅이 있으니까 땅 보러 간 거 아니냐. 그건 좀 지나친 내가 비아냥으로 보이고 이 본인이 그 상황에서 무슨 시급한 곳이 어디냐. 그 전에 우리 언론에 TV 방송에도 이 괴산댐에 그 범람이 염려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소포가. 그래서 아마 이 김용환 지사가 그 점을 착각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밑에 이 정선미 비서실장이 이미 보고를 했을 때는 완전히 침수가 되고 사망자가 속출을 하는 곧바로 시간이었는데 정선미 비서실장도 그 진상을 정확히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못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문제는 이런 아주 후진적 사고가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 사고거든요. 이게 과연 충북지사, 청주시장 이 두 사람을 갖고 단죄를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서울이든 뭐 청주든 어디든 간에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문제만 터졌다고 보면 나중에 보면 아니 왜 대처를 이렇게 했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김용환 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본들 사고는 더 뭐 좋은 결과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실의 얘기랑 또 맞아떨어져서 하필이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왜 가령 우리나라 수해가 났을 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지 않고 왜 서울에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도자가 통치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가 이 수해 현장에 오송 현장에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있어서 사태가 더 뭐 좋은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도지사가 현장에서 팔을 걷고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 시민들이 안심을 하는 것은 이 차이가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김용환 지사가 제대로 몰랐던 것 아니냐. 비슷한 얘기는 또 있습니다. 가령 홍준표 지사가 비 오는 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 얘기를 결국에는 수해가 전혀 없었잖아요. 비도 안 왔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왜 홍 지사를 그렇게 심하게 몰아세운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온 나라가 지금 수해에 빠져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그 비상사태 공무원 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시장도 자리에 앉아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혹시 뭐 우리가 더 지원해 줄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본인이 그런 국민 감정을 모르고 이번에도 조금 실수를 하신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나는 물론 뭐 골프 친 것을 잘못한 점이 있다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이후의 대처나 말이 좀 앞뒤가 좀 달라서 과하지요. 뭐 새로운 사자성어인가요?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디는. 근데 이 큰 뜻이라는 게 좋게 해석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대구에 이제 수장으로 가 있는데 큰 뜻이라는 것은 뭐 대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에서 자기를 견제한다는 의미인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과하지옥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유방의 건달 이 가령이 새를 기어갔다. 이 과하지옥 그런 수치를 내가 견딘다 하는 건데 그런데 아마 홍 지사로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홍 지사가 골프를 치러 간 것을 왜 굳이 이 도마 위에 얹어가지고 문제를 삼았느냐. 좀 홍 지사 입장에서 뭐 자리를 지키나 골프를 치러 가나 이 결과적으로 아무리 차이는 없는 문제인데 당시엔 그 지역은 그랬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도마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때리냐 이러지만 홍 지사가 정치인은
특히 현대 정치에서는 정치란 무엇이냐? 이꼬르 감성 정치다. 감성이다. 예. 국민들이 감성을 잘못 건드리면 본인에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정당, 자기가 속한 조직 예. 모두에게 피해가 온단 예. 말이에요. 그 점을 홍준표 지사가 조금 생각을 덜 하신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는 수혜도 없는데 내가 그 공무원으로서 수요일 날 내 어디까지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 시간에 대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었다. 네. 그리고 온 국민이 보기에 홍 지사 같은 이제 국가적 지도자가 실령 대구시장 자리에 국한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이런 수혜를 입은 지역이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리를 좀 지키고 있으면서 예.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뢰 그러려니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역시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 이 논란이 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와 자녀 신상 관련 정보는 물론 본인 정보 역시 비동의, 청문회 당연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요즘에 그 자료화면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도 발언을 했군요. 이인영 때와 비교하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 김석희 국민의힘 의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는 부적절하다. 근데 이제 장관급 인사하면은 여하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하태경 의원과 이 김석희 의원이 옆에서 오늘 옹호를 했는데 예. 자료 제출 과거의 예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진행하는 걸 조금 내가 방송을 지켜봤는데 그런데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지만은 그런 걸 굳이 옹호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제 느낌으로.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청문회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청문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가령 이번에 김영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건 아주 일반적인 자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신문에 보면 이런 자료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예. 이런데 이 자료를 내지 않고 청문회를 하라는 것은 마치 눈을 안대로 감아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필요한 거는 수사해 와서 예. 물어보든지.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청문회를 거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을 한다. 청문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예. 대통령은 임명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 아니겠느냐. 저게 미국에서 하는 청문회처럼 정말 엄격하고 이 국민들이 주시라는 그런 청문회에 딱 하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지만은 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툴 만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일부 진보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김용호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적대적 대북과를 문제를 삼고 네. 그리고 그걸 갖고 극우적 시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겸직 허가 없이 유튜브를 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정의당이 아주 재밌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반헌법적이고 역대 정부와 통일부를 모욕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반헌법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럼 뭐가 반헌법적이냐?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우리 국회에서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통일에 대해서. 예. 우리 헌법은요. 헌법 4조에 보면 명백히 적어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을 하라. 그 헌법적 명령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그게 헌법적 명령인데 예. 그 주장을 김용호 후보자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하는 말이 극우적 시각이다. 반헌법적이다. 무엇이 반헌법적입니까? 과거처럼
가령 6.15 선언을 두고 또 여기 또 논란이 벌어졌던데 김용호 후보자와 이제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6.15 선언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6.15 선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6.15 선언이야말로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의 그 통일 정책에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선언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15 선언은 이거는 만국 선언이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이게 헌법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극우적 행동이고 반헌법적 시각이고 그리고 적대적 대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대적 대북관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거부적 시각이고 그리고 반헌법적이냐? 아니죠. 헌법에 충실한 해석이고 그리고 거부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 통일과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 이것을 그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김용호 후보가 나는 왜 본질적인 이 문제를 놓고 청문위원들에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까? 이 자료를 충실히 내고 바로 이런 문제, 이런 핵심 문제를 놓고 전 국민이 지금 시청을 하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소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로서 떳떳한 자세일 텐데 왜 자료를 제대로 냈느냐 내지 않느냐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를 하게 하고 오히려 포커스를 바꿔버리느냐 참 안타깝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통일부 문제를 두고 과거에는 이게 마치 대북 지원부 아니었느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 통일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북한에 빵하고 우유 보내는 일이나 하고 남북 대화를 지원한다는 대화 지원부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태도 대신에 예. 오히려 통일을 그 생각을 해서 급변할 북한 상황에 맞춰서 가령 어떤 뭐 북한의 그 민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리 쫙 준비를 한다라든지 예. 해야 될 일이 바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아요. 통일부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이 김용호 후보자가 좀 국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청문회라는 기회가요. 예. 이 브리핑을 하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령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그걸 두고 토론을 벌이고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놓고 예.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일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 예. 조금 기가 막힙니다. 예. 오늘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원책의 훈수, 김용호 후보자에 대한 훈수를 지금 제대로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북관에 대한 야당이나 정의당 쪽의 질타 혹은 질문을 의식해서일까요? 유튜브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한 5년 예. 해오시면서 저도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게 뭐 요즘처럼 그 지상파 방송처럼 제대로 갖춰놓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편집에 본인의 어떤 의견들 근데 또 제법 또 팬들은 또 많고 근데 이거를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제 하마평에 오르기 직전부터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영상이. 본인이 지운다는 건데 문제가 될까 봐 지운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문제가 좀 될까 봐 한 게 많겠죠. 예. 일단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태경 그 의원이 조금 이제 카바를 해줬던데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 시민으로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 교수 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 된다면 장관 혹은 장관 후보자로서 조금 그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줘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태경 의원의 지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 점은 하 의원 말이 좀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 제작비를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네. 이 유튜브 수입을 다 놓고 뭐 그 몇 년 동안 매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오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좀 억울하시죠? 요즘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이. 아니 글쎄 유튜브 수입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내보다 유튜브를 먼저 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수입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 사이는 뭐 조회수 10만 플러스 마이너스 돼도 잘안 매번 그 매일 그렇게 조회수가 있어도 수입은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 수입이 뭐 매덕이 됐다 이러니까 물론 이분은 이제 그 유튜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재로 썼던 교재로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통일 뭐 문제뿐 아니고 정치 외교학 쪽에 수많은 자료들을 그 유튜브로 설명을 하고 예. 그걸 또 학생들이 뭐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굳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얼마나 공부하기 편하겠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유튜브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뭐 민주당에서는 여하튼 이제 대북관을 문제 삼아서 끝까지 뭐 이제 자료 제출도 이제 흡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는 가능성이 크고 앞서서 이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청문회의 맹점이자 참 김 빠지는 노릇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안 보게 되는 게 결국에는 뭐 자료 제출이 어쨌든 야당에서 문제 삼던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후보에 올린 이상은 그냥 패스해서 장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뭐 거의 90% 이상. 그런데 참 진짜 문제는요. 이 청문회 제도인데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청문회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없는 것이 낫다. 차라리.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청문회 제도는 사실상 망신주기 청문회 제도처럼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령 장관 자리나 뭐 심지어 총리 자리까지 그 원래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떨까 이래서 알아보면 전부 다 거절을 한다고 그래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락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훨씬 많다. 뭔가 이렇게 까발려지는 게 이제 두려운 거고. 아니 온 가족이 난도질을 당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가 심하고 뭐 장관 자리 그 1, 2년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난자를 당하니까 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총리 자리도 장관 자리도 어지간하면 난 싫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자신이 크기 위해서 나는 장관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바깥에 있는 분들 이 정치인들이 아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 정말 다 이게 손을 대는다.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네. 이 동업자 의식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청문회에서 아주 편하게 통과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든 야든 평소에는 막 예. 그 눈을 부라리고 얼굴을 붉히지만 동업자 의식이 청문회만큼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보면 뭐 동업자 의식이 두드러져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서로 장관을 하려 하고 예. 예. 그런데 바깥에 있는 좀 유능한 분, 저런 분이 막 이런 거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그런데 다들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청문회 제도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가령 이게 제도를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 짜라고 하면 예.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필요한 자리 몇 자리만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는 일반적으로 폐지를 해버리겠습니다. 가령 필요한 자리 같으면 네. 검찰총장이라든가 국세청장이라든가 이런 권력자의 자리, 예. 국가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난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장관들은 차라리 없는 이 사람 많아잖아요. 청문회 해본들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통과 의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 제도를 왜 두느냐 두지 않는 것이 나는 오히려 예.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전원책 변호사님께 만약 지금 현재 청문회 제도 하에서 누군가 어떤 자리에 장관직이 온다, 제의가 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 글쎄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다 사람들 싫어하네요. 있잖아요. 예. 중에 사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정권, 이 현 정권에서 손을 내줬고 손사래를 친 분들. 그럼 정말 유능한 분들 중에 그 사이 빠져나온 예. 분들이 제법 많겠네요. 정말 저분이 나는 어. 가령 뭐 땡땡땡 장관에 네. 앉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근히 무슨 자리에 있어서 은근히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예. 뭐 없었습니까? 이러면 그걸 내가 왜 가? 나 정말 안 할 거야. 네네. 정말 안 할 거야.
혹시 주변에 무슨 말이 있더라도 내 이름은 올리지 마세요. 예. 정말 안 할 거라고. 제가 옛날에 그 뉴스 앵커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선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도마에 올라가니까 그걸 일일이 해명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령 그 맹모 그 삼천지교라고 예.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뭐 위장 편입을 한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이런 게 하나라도 걸려들면 결국은 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법 위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항상 과거에도. 그래서 뭐 위장 전입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장관 후보자 거론하고 대법관 후보자 거론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론하면 전부 다 다운 계약서, 위장 전입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네. 이 비판받아야 할 당연한 일,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일인데 예.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망신을 초래하면서까지 당하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를 탐하지는 않겠다. 네. 내가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쓴 아주 나쁜 과거가 있었으니까 내가 응당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예.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참 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그 청문회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문회가 결코 나는 지금처럼 운영이 돼서는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통과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확한 이제 혼수를 주셨는데 오히려 제대로 된 인재를 자리에 못 오르게 하는 역차별의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손볼 거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것으로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전 정권에서 통일부의 역할론이 미미했고 오히려 저런 일 속된 말로 이제 허드렛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고민들은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분위기 나름입니다. 예, 글쎄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과거처럼 뭐 대북 지원부 역할은 못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7월 2일이죠. 아주 묵살박 같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기대하는 것은 저하고 아마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 북한이 급변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 예. 그것이 진짜 통일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정말 통일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인력을 좀 줄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 앞에 이번에 떠난 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그냥 사실상 해임을 한 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든 그 통일부 인력까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아마 윤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서 그 좋은 그 시선은 안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아마 장관이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통일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진짜 통일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지금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걸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다 받아와서 네. 통일부가 앞으로 우리 미래 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할 테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밥을 써야 할 거예요. 예. 자, 전 정권은 이미 이제 1년 훌쩍 넘겨서 현 정권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 있습니다. 통일부의 새로운 변화 어떻게 옮겨갈지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혼수다운 훈수의 시간이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원책의 훈수 오늘도 긴 시간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또 좋은 얘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말에 비 온다는데 좀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